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2월 10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눈이 그동안 많이 왔었는데 이제 좀 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날도 조금 풀릴 것 같습니다. 많이 추웠었죠, 여러분? 뭐 제가 부산에 뭐 방송하러 갔는데요. 저번 주에 너무 부산도 춥더라고요. 영하 뭐 몇 도고. 그래서 거기 분들도 많이 춥다고 하시던데, 여하튼 이제 사만사온, 대한민국의 특징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여러분, IMF가 보내는 주택가격 시그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엊그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보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IMF가 하도 권고를 자주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번 내용은 좀 볼만한 게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또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뭐 짧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석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제가 볼 땐 원본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원본 확인하니까 조금 우리가 IMF가 보내는 주택시장에 대한 어떤 신호들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정부가 그대로 하면 주택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보입니다. 그 부분 같이 가고 또 시장 상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2월 10일인데요. 2025년 전망 뭐 예전에 말씀드렸고, 오늘 방송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어려움 지속 뭐 다 아시는 거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IMF가 한국 경제 하방 위험이 있다고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거를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데, 보고서 내용이 제가 뭐 몇 년 사이 본 중에는 제일 그래도 좀 디테일하고 내용이 좀 근거들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시장에 신호를 분명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 여러분도 조금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광명 부동산 시장 절벽차 이렇게 썼습니다. 마이너스 P가 작년 11월부터 대단지들이 몇 군데가 입주를 하는데 거의 만 세대 가까이 돼요. 입주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P가 뭐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쉽게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률도 높고 전세가도 이런 현상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체크해보고, 우리 광명 쪽이나 인근에 계신 지역 많잖아요. 서울, 금천구, 그리고 양천구도 광명하고 가깝죠. 여의도에서도 가깝고 어떤 서울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니까 좀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수도권 매물 급증했는데요. 서울도 물론 설 전에 쭉 뭐 물건을 한 2, 3천 개 빼더라고요. 9만 건에서 한 8만 5, 6천 건까지 좀 빠지더니 다시 9만 대 근저 왔습니다. 8만 9천 건. 한 5일 사이에 2월 들어서 다시 집을 내놓는 분들이 나타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위기의 자영업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바로 몇 시간 전인데요. 제가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이제 새벽 오후 11시 55분이네요. 9일. 그러니까 1시간만 있으면 이제 10일인데요. 이 무너지는 약한 고리, 이 금융 3시간 전에 이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연체율이 다중채무자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적자 폐업 속출 뭐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영업자분들이 제일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애를 쓰고는 있지만 소비 자체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되니까 잘 좀 건강 챙기면서 버티시고요. 보시면 이제 이런 종합적인 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우리 저 원화 대출 연체율을 제가 매번 발표되면 올려드리잖아요. 최근에 보통 2달 텀으로 올려요. 그래서 11월 말께 이제 나왔습니다. 좀 너무 늦게 나왔는데 정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빨간 거 쓴 거 있죠, 여러분?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여기 특히 개인사업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급합니다, 이 선이. 그리고 0.7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1% 넘어가면 좀 위험하고, 아주 안 좋을 때가 이제 2% 넘어가거든요. 정부가 애를 쓰고 있는데 소비가 살아나야 이게 이어질 건데 이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간 부동산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우리나라 경제에도 조금 약화되는 고리인데 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계신용대출도 쭉 가서 0.82까지 올라갔어요. 가가지고 내려올 기미가 없고,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상승했습니다. 했고 대기업만 도리어 연체율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죠? 대기업은 어떤 잉여금 같은 것을 잘 관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자 금리가 높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 갚고
또 다른 것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많이 힘듭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처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IMF입니다. IMF가 그 기재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 참고 자료에서 올렸어요. 금감원에서 이걸 올렸는데 한국경제 요점은 이거예요. 국제통화기금은 2월 7일 11시에 엊그제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 2024년 한국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본 발표한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작년이죠. 11월 7일 20일까지 기재부 한은 등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져요. 이게 연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 전에 또 보고를 하고 또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이번엔 제대로 연례협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국제통화기금은 25년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다.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평가한다.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하방 리스크를 언급했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짚었어요. 이거 빨리 좀 끝나야 되는데 이 계엄 탄핵 사태가 마무리돼야 일단 조금 나아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확대 및 추경에 대해서 좀 권고하는 패턴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입장인데 이 요점 정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외환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방지에 국한적으로만 해라. 제한해서 지금 약간의 경고를 준 거죠. 외환 보유액 뭐 괜찮다 이러는데 IMF도 100% 믿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파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되겠죠. 주택시장 여기 중요합니다. PF 등 금융 부문에서는 잠재적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 but 관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던져줬습니다. 수준 평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취약 요인은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을 노력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및 주택 공급 확대를 해라. PF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취하는 거 있죠. 최근에 그 공개 뭐 좀 움직인 게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관이나 펀드 투자자들한테 공개적으로 어떤 툴을 통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물건들을 공개하고 정리한 것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돼야 되는데 뭐 아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고 2020년 10월, 12월 안정화 조치는 긍정적이다. 빨리빨리 신속하게 한 건 참 긍정적으로 잘했다. 시정 정상화 시에는 지체 없이 종료해라. 또 거품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등 감세를 위한 밸류업 시도에는 회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아직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구조개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참여, 직장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고를 하고 출산율 제고하고 경제활동 참여 확대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에 따른 감소에 따른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나올 건 그거죠. DSR 강화하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먼 돈을 들어가 봤다 그랬잖아요. IMF 들어가면 이제 체크를 해보면 이게 뜹니다. 이렇게 7일날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자가 좀 조그맣게 보이실 거예요. 7자 발표했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박스 1 해가지고 시나리오별로 1, 2, 3, 4 해가지고 뭐 취약성, 지정학적 위치, 이런 수요 공급의 문제, 이 국내 수요가 좀 둔화되는 거 그런 거 길게 크게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몇십 페이지가 있어요. 몇십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부동산 쪽하고 연관되는 부분을 체크했어요. 테이블 2 이래가지고 아까 보였던 것처럼 키 하우징 마켓 매주얼입니다. 측정 24년도에 했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들 정리해 놨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부채 있잖아요. 개별 섹터들의 어떤 부채와 이런 것들을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좀 체크하고 다 체크를 해가지고 금융시장 상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런 것들을 다 진단하고 제안을 이제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렇게 고령화에 대한 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빨간 선인데
이런 그림들, 이 OECD 평균의 밴드인데 여기서 우리가 빨간색이에요. 제일 나중에 있죠. 위험하고 여기서 보면은 또 하우스홀드 뎁트 가계부채인데 이 유럽 4개국은 사실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부채가 부담 가능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하잖아요. 빨갛게 또 표시를 해서 이거 IMF가 표시한 거예요. 보고서 안에 있는 거고 한국이 이 상태인데 좀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GDP 대비 이런 그 시간의 어떤 노동 생산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간당 일하는 GDP 대비 어떤 시간의 노동의 어떤 효율성을 볼 때 우리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공고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5년 정도 기간을 두고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전체 GDP 대비 어떤 가계부채 비율이나 전체 부채 비율, 이 공공의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5년 텀을 둬 가지고 계획을 하면서 퍼센테이지를 조정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3년에 대해서 부채 감소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해놔서 볼만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테이블이 이거인데요. 여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2월 작년이죠. 2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0.38 기억나시죠? 0.35 했다 38 했다 그랬는데 7호 1.5에서 0.75에 반이니까 38 정도 나왔죠. 2단계 9월 1일부터 0.75인데 0.75에서 추가 스트레스를 적용했어요. 이게 이제 시중에서는 우리가 0.75만 적용한 줄 알았는데 중간에 어떤 리스크를 좀 가산해서 1.2%를 넣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안 내려간 겁니다. 안 내려갔고 1.2인데 요번에 이제 7월부터 1.5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스텝 바이로 가려고 정부가 애를 쓴 흔적도 있어요. 미리 좀 스트레스 근데 여기다 이제 하나가 든 게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작년에 발표한 투트랙 전략이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서울은 좀 아직은 이걸 유지해야 될 것 같다라고 IMF랑 이제 어떤 스탠스가 같죠. 그런데 지방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광역시하고 입주 물량도 많고 공급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DSR 규정을 약간 차등화해서 완화하겠다 이런 걸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이제 IMF에 미리 던져놨어요. 던져놨고 이 부분이 이렇게 있죠. 서울 및 수도권에 이렇게 우리 했던 거 들었던 거 이 부분에 대해서 IMF는 강력하게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예외 없이 하는 것을 좀 이제 이렇게 DSR 규정에 정을 받는 모든 유형의 가계대출을 적용해라. 이 기본으로 하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미 그 전에 회의 때 많이 한 거예요. 했는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계엄 사태로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좀 리스크 대비를 철저히 하라라고 이제 권고하는 거죠. IMF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페이지 중에 28번째 이제 권고사항들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보시면 죄송합니다. 개인 가계 부채를 줄이는 것은 아주 웰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면서 쭉 쓰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전세라고 돼 있죠, 여러분. 전세에 대해서 요번에 요 보고서를 만드는데 한 6명인가 8명의 조금 전문가 유명한 분들이 합류를 했더라고요. 그 맨 보고서 앞에 보면 그 합류자 명단이 있는데 다 좀 진짜 전문가들이더라고요. 전세에 대해서 이렇게 전세의 그 보증금에 대한 어떤 리스크하고 롤오버라고 써있잖아요. 롤오버. 전세가 만기가 될 때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써놨어요. 그럼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많이 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부채를 줄이는 거는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가 한글로 이제 조금 구글 돌려가지고 해서 붙이고 좀 붙여봤는데 정리한 건데요. 한국의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OECD 최고 수준, 양질의 금융자산인데 취약 차주 비중이 비교적 다른 데 비해서는 낮지만 제한적이지만 과도한 다중채무자 얘기하는 거예요. 과도한 부채 부담과 이자 지급 증가로 인해서 한국의 소비와 기업 수요가 제약을 받는다. 결론은 이거죠. 그리고 점진적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죠. 생산적 용도에 대해서 쭉쭉 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어지면 뭐예요, 여러분?
대출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측면의 완화, 사회주택, 공공주택 확충, 임대주택 늘리라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 OECD 중에 거의 하급 수준이거든요. 많이 지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뀔 때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요즘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임대주택 사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대출 규제와 요즘 대출 규제와 전세 보증금 시장의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전세 계약의 롤오버 리스크를 억제하고 집값 충격의 잠재적 충복을 제한하며 가계 레버리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막 섞여 있지만 요점 뭐예요? 대출 약간 긴축 들어가고 가계 레버리지를 줄여라 얘기입니다. 그럼 정리됐죠, 여러분? 우리가 생산량이 뭐 조금 10% 늘어났는데 돈을 20% 늘릴 수 없잖아요. 거기 맞춰야 되잖아요. 자꾸 대출로 갈 수 없거든요. 이미 우리는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또 문제 있는 프로젝트 PF 문제예요. 부채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액션들도 좋다. 최근에 발표한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IMF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러니까 IMF에서 말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 딱 보시면 가계 대출을 해라. 억제도 아니죠. 정상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라. 이게 이제 IMF 입장이고 정부는 이제 지방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 약간의 이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좀 리스크를 생각해서 약간의 차등을 두겠다라는 걸 이미 이제 깔아놓은 거예요. IMF에다 밑자락을 뭐 용인해 줄 수 있겠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가능하다고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올림픽 파크론 여러 번 다뤘잖아요. 최근입니다. 매물 그렇게 많이 안 줄였죠. 이건 전부인데요. 전세 매물이 예전보다는 줄었습니다. 예전엔 전세 매물만 2,000건 가까운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한 1,300, 1,500건 정도거든요. 그리고 매매 매물, 월세 매물 합친 게 이건데요. 자, 중요한 건 1월 20일이 저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잔금일.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연체이자 물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그럼에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안 들어가면. 그럼에도 제가 볼 때 담합이 요새 많은데 뭐 이쪽은 담합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인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9억 초반대로 많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10억, 11억 많고 계약된 거는 10억, 9억이잖아요. 그리고 호가들이 11억, 12억짜리가 많아요. 이거는 약간 담합행위 같아요. 아니, 시세가 정해져 있는데 물론 로얄동의 개념은 있겠지만 제가 봐도 큰 차이 없는데 이 9억대가 9억 이렇게 있잖아요. 또 11억. 갭이 너무 커요. 물론 동별의 차이는 있겠지만 2억 정도까지 갭 안 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형태가 과연 2월 지났는데 2,000개 넘는 매물이 전세 매물이 과연 그대로 유지되어 버틸 것인가? 물론 이제 뭐 이사철이라고 하고 뭐 결혼신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결혼은 3, 4, 5월에 하는데 계약을 미리 12월, 1월에 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2월까지가 가능하다고 봐요. 3월에 직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5월에 결혼해도. 그죠? 물론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보고 다음은 이제 동탄, 평택의 동탄 이렇게 썼는데 통탄이라고 썼죠. 동탄하고 평택의 통탄. 악어의 눈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악어 눈물인 건 뭐예요? 가짜로 오는 거죠. 기사 보시면 2021년 기사 평택 급등. 지금 말씀드린 건 여러분 전국에 좀 해당되는 패턴이에요. 지금. 사례로 제가 평택을 얘기하고 동탄을 얘기하지만 전국에 여러분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에 맞춰서 우리 동네도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2021년 11월 11일이에요. 막 집값 급등할 때죠. 전용 110짜리가 6월 달에만 해도 6억 5천밖에 안 되는데 불과 뭐 3달 만에 막 9억 5천이 되고 42평은 14억을 호가하고 또 임대차 보부 끼면서 이게 좀 급하게 돼서 이제 부작용도 있었죠. 전세값이 급격히 상하면서 이제 가격까지 막 올라간 거죠. 최근에 거래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총 건수 236건 이제 최근에 근방이죠. 일정 기간을 제가 정했는데 상승이 96개, 보합 및 하락이 140개, 이 중에서 하락이 110개. 그러면 이것도 하락으로 이제 터닝한 거예요. 동탄도. 그래서 보시면 평택부터 하나 볼까요? 고덕국제 아까 평택 얘기했잖아요. 고덕국제 신도시 8학원 이렇게 돼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게 14억 근처까지 찍습니다. 호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죠.
최근에. 중요한 것은 현재 나온 매물도 8억 초반에 버티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액은 7억, 이 7억 3천인가로 된 걸 알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싸다라면 2월 6일 날 나오면 3일 지났으면 주말에 끝났겠죠.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7억 후반대나 8억을 마지노선으로 하고 매물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시려면 제가 볼 때는 이 분위기에서는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 않지만 매수가 없어요. 매수가. 이게 좀 끊긴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월 20일 하나 거래됐어요. 7억 3천이 되니까 8억대 되는데 거래가 7월 달에 끊겼잖아요. 뚝. 8억이 안 가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거래가 없다가 이제 하나, 물론 매물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흐름상은 10억까지 가고 이랬던 것들이 7억 3천까지 왔어요. 근데 딸랑 하나. 그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 호가를 8억으로 하고 있잖아요. 8억 1천, 2천. 우리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7억 3천을 받단 말이에요. 근데 2층이에요. 그러면 약간 감안하면 7억 7, 8천 되면 사야겠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부분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효소가 많이 소진돼서 매수자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이쪽 쪽은. 그래서 조정이 조금 더 갈 것 같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크힐 반도 유보라 아이비 파크인데요. 이것도 이제 뭐 동탄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가격 보십시오. 지금 이 32평인데 쭉 찍었다가 쭉 내려왔습니다. 5억까지. 5억 4천이에요. 5억 4천. 이 분위기가 있는 시장들이 지금 전국에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신축이가 거의 4,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동탄 아파트에 제가 1월 13일부터 2월 이제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이제 거래된 것을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한 걸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236개가 거래되는데 여기 쓴 것처럼 96개가 상승이고 140개가 보합 및 하락입니다. 그 110개가 완전 하락이고요. 여기 보시면 흐름이 느낌이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확실히. 그죠? 동탄도 GTX가 뚫렸음에도 지금 이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좀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명입니다. 광명 센츄럴 아이파크 60대 1이었습니다. 2, 3년 전에 분양할 때.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게 지금 거래절벽 상태입니다. 그래서 34평이 지금 보시면 11억, 10억 이렇게 오다 11억 요새 쪼갰거든요. 여기 보시면 끊겼죠. 7월달 이후 거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30평형인데 11억 가다가 11억 딱 찍어버리니까 거래가 없어요. 없다가 어떻게 돼요? 2, 3천 빠지니까 12월 28일 날 뭐 결혼하는 상이겠죠? 그나마 계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흐름상 1월 달에도 거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2월도 없고. 그럼 얘가 10억을 버틸까요? 이거를 10억 4천 5천 내려가야죠.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 걸 보시면서 시장에 접하시고 특히 광명은 제가 2, 3년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시작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질문도 많으셨는데 그거 좀 위험하다, 비싸다. 이거 마이너스 P 나올 수도 있다. 2009년에도 그랬다. 그때 얘기했습니다. 제 방송에.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할 때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다 요 광명에 최근에 입주하는 것들인데요. 센트럴 아이파크 보면 말씀드린 게 이렇게 84A가 12억 7,200이 분양가 좀 너무 높았어요. 13억인데 11월 달에 24층 거래가 됐는데 11억 3,900이고요. 4층인가 7층짜리가 11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중요한 건 거의 뭐 그건 1억까지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P가. 트리우스 광명 3,344세대예요. 11억 8,600 84A형이 분양가가 이거였는데요. 2월 달에 최근에 4층이요. 층수는 좀 낮습니다. 그래도 층수 저층인 걸 감안하더라도 필로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6, 7층이나 똑같으니까 5, 6층 10억 2천이면 이거 마이너스 P 계산하시면 나오죠, 여러분. 자이도샤 포레나 3,708 정말 대단히 커뮤니티도 좋고 살기 좋은데요. 근데 비싸요. 비싸니까 지금 물건들이 나오십니다. 11월 달에 계약하고 없습니다. 지금 17층에 9억 5천 3백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쟁률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뭘까요? 그냥 이 이유는 이겁니다. 분양을 받을 때 분양가가 12억인데
내가 들어갈 생각은 없고 그냥 10%는 1.2억만 투자하고 이자 내다가 이자 뭐 다 합치면 뭐 3, 4천, 4, 5천 될 거예요. 3, 4천 정도 될 거예요. 입주 때까지. 그러고서 2억, 3억 올라가면 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입주할 상황도 안 되죠. 전세를 놔봤자 마이너스 나니까 그 돈 메꿀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3, 4억 메꿔야 되는데 4, 5억을 이자 내고 그러니까 터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확대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광명이 3주 연속 0.438 막 이렇게 3주 연속 하락률 전국 1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많은 데는 장사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광역시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지역에 입주 물량이 꽤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 있으면 충분히 시장 보시고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가셔도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입니다. 1월 거래량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거래량이 뭐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그렸는데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데이터 말씀하셔가지고 이 국토부 데이터를 공개 오픈소스를 가져와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brbrx.com이라고 있는 거래량 갖고 체크하는 겁니다. 100% 퍼펙트한 자료니까요. 걱정 마시고.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제가 볼 때 지금 1000 몇백 개 찍었는데요. 제가 예측할 때 2000개 좀 넘은 것 같기도 하고 2000개 좀 넘었습니다. 2800에서 한 3000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요선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선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자, 다음은 이제 서울에 최근에 이제 1월 23일부터 거래된 모습이에요. 보시면 하락 거래대가 좀 붙어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약보합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 정책 자금 금리가 터진다 해도 중저가 주택은 좀 소진이 되겠지만 고가 주택은 소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고가라는 것은 뭐 20억 수준 이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올 한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겠는데 약간 올랐거든요. 고개를 들었어요. 약간 들었는데 고개 들은 힘이 약해요. 그죠, 여러분? 고개 들은 힘이 약해서 이게 선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평균선에서 보통 평균이 15,000건이거든요. 요번에 7, 8월에 좀 치고 갔다가 쭉 빠집니다. 이렇게 좀 많이 빠지죠. 이게 정책금리로 이렇게 요선에서 가면 제가 볼 때 지지부진한 한 해 자산 소유자분들한테 힘든 한 해, 우리 무주택자분들하고 청년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부산입니다. 부산도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 부산은 지금 오늘 날짜로 1277건인데 예상되는 게 한 1800건 칠 것 같아요. 그럼 예상치를 제가 넣어본 거예요. 넣어봤을 때 그림입니다. 1월달 거래량을 2월달은 아마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평균선이고요. 평균선의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서울 수도권이 작년 7, 8월에 힘을 쓸 때도 힘을 많이 못 쓰잖아요. 그럼 이 갭을 생각하시면 부산은 당분간 올해 한 해 조정이 제대로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재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아마 빠질 거고 많이 빠질 거고 올해까지 갈 거다고 말씀드렸죠. 부산 진구를 필두로 한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내년 되면 조금 입주 물량이 적긴 하지만 지금 있는 것들이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여러분. 네, 이렇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IMF의 보고서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IMF는 뭐 나중에 한번 말씀을 했지만 IMF의 구성원이 미국이 거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뭐 전 세계 경찰 국가라는 어떤 그런 뭐 공익적인 활동을 좀 하려는 어떤 분들도 계시고 뭐 혼재되어 있는 게 미국 뭐 정치인들하고 금융당국자들인데 IMF가 그동안 그래도 역할이 있거든요. IMF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세계의 금융 어떤 뭐 호흡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할 때 지금 IMF는 전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인류가 발전하는 것들 모토로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렇게 한 번에 망하고 이런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IMF 계신 분들은.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던진 것의 내용은 정확하잖아요. 우리 내수 침체, 고령화 문제 이런 거 다 체크되고 거기서 결론이 뭐예요? 주택가격 부담된다. 가계부채 부담된다.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권고를 했잖아요. 스트레스 DSR 적용해라. 펌핑하지 말고. 그러면 이 기조를 정부가 따라줘야 좀 국제관계도 원활하겠죠? 뭐 이런 걸 감안하시면 올 한 해도 정부가 만약에 0.25를 근데 통화정책 완화에 대해서는 던져놨어요 또. 그래서 자영업자와 이제 건설사가 힘드니까 그건 풀 때 가계부채는 늘리지 말라고 딱 트랙을 IMF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작년에 얘기했고 그러면 올해도 금리 인하의 폭이 정부가 하느니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DSR을 가지고 수도권 특히 서울은 계속 뭐 그 기조로 갈 것 같고요. 지방은 차별화 정책을 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치면서 뭐 시장 상황 보시면서 시장에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날이 풀리고 있는데 여러분 좀 힘내시고 또 따뜻한 봄이 곧 오니까 추운 겨울 그동안 뭐 잘 견디셨고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건 여러분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노출이 좀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 노출은 뭐 만약에 뭐 10,000번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눌러서 보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가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노출이 그거에 한 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3분의 1 수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 나름대로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 계속 물어보시는 계신데 전세 만기 그 부분 제가 조금 따로 전주하고 창원 계셨는데 그 두 개 묶어서 한번 영상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